요거를 활용하면서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수도권의 청약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어요? 네. 어. 악플이 너무 많네요, 요새. 왜요? 지금 이제 장이 안 좋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네. 해가지고 너무 제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걱정을 해주는데 크크크 달아놔. 그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네요. 크크크. 걱정이 되시겠어요? 크크크 뭐 이런 건가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네. 되게 진지하게 자기가 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줘서 분석해서 달아주신 분이 더 마음이 아프긴 그래요? 해요.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너의 앞날을 걱정해줄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힘내세요. 이런 거군요. 아니 근데 뭐 청약이니까 아직 뭐 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건데 이거를 뭐 그럼 사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에 하반기에 집을 매도했거든요. 하반기에. 네. 네. 그때 이제 갈아타지를 못하고, 네. 그건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에 상당부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제 시기는 좋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뭔가 자산이 지금 많이 묶여있는 이제 상태예요. 왜냐면 점점 이제 시드가 커지기도 하고, 또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하고, 네. 너무 크니까 금액이. 네. 근데 당장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죠. 네. 한번 주택을 또 소유해봤었으니까. 근데 뭔가 당장 뭐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잠실 이런 데로 가기에는 갭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세금 문제. 네. 그럼 또 그렇죠. 뭔가 내가 샀으면 또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보증금이나 월세 문제부터 해서 네. 당장 그렇게 원하는 아파트를 가기에는 부담이다라는 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에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활용하면서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가 항상 시드는 그래도 항상 그 몇 억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현금을? 뭔가 네.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보통 추려보니까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을 이제 사는 사거나.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분양권을 사는 거는 피가 또 지역에 네. 따라서 많이 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목돈을 또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향후 한 5년, 10년 봤을 때 개벽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진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예비 당첨으로 됐다가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진짜 많이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고민하긴 했어요. 네. 남들이 괜히 포기하는 게 아닐 텐데. 맞아. 아, 왜냐면 이런 너무 많이 것도. 오르기도 했고 네. 그 지역이 뭐 작년 뭐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막 탑3도 막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네. 또 심지어 남편은 6년째 하락론자이기 때문에 첫 집도 내가 되게 우겨서 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네. 근데 그럼 이제 신랑한테 그랬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현금이 있어. 이걸로 서울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 갭도 못 사잖아요. 좋은 태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태도예요. 왜냐면 대안 있어? 이거잖아. 맞아요. 제가 대안 있어? 그 남편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뭔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하려면 네. 그거에 맞는 근거를 찾아오는 근거가 정도는 좋아. 해라. 네. 그래서 그게 설득이 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게 근거 없이 불안해. 떨어질 거야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3억으로 우리가 쪼개서 낼 수 있고 3년이란 시간이 주어지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자기도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더 벌잖아. 속마음을 그래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역명 막 얘기하시면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사실 그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3년이 지나야 되고 3년 후에 어쨌든 최소 2년 정도 이상 보유는 해야 하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5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동요가 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목표는 어쨌든 가고 싶은 지역이 있지만 네. 한 템포 주식과 같이 병행하면서 좀 자산을 불려보자. 근데 원래 한 번에 가려고 기다리다 보면은 네. 다 놓치거든요. 사실 그래요? 계단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지. 부루마블 뭐 이런 보드 게임처럼 네. 한 번에 뭐 이렇게 서울 살려고 계속 빙글빙글 돌다 보면 남의 땅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걸리는 대로 사야 돼요, 우선은. 그러면서 기회를 도모해야 된다. 아니 근데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에 집을 네. 팔았다는 게 네. 갈아타고 싶어서 맞아. 팔았는데 네. 갈아타지를 못하고 그냥 버스에서 내려버렸네. 네. 예. 그 어떻게 된 이것도 일이에요? 사건이 많은데요. 네. 제가 첫 집을 공덕에 있는 소단지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팔긴 팔았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이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네, 불장이었으니까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소단지가 아무래도 대단지보다는 조금 많이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험을 좀 했었고 또 제가 내놓자마자 코로나가 딱 아, 어떻게 보면 내놓고 바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초창기였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에 다 공포스러우니까 사람들 지옥으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후에 어쨌든 그걸 팔긴 했죠. 나중에 이제 네. 하반기에 팔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저도 소단지는 안 되겠다. 대단지를 가자라고 해서 이제 임장을 다니는데 네. 저희가 올랐으면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얼마나 더 올랐겠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비용이 안 맞기도 하고 네. 계약까지 갔다가 집주인이 그냥 안 하겠다. 네.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네. 2번이나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계약금 쏠려고 뭐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목동에 있는 어떤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저평가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의 그 시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랑 일정한 갭을 두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동이 2동짜리밖에 안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었어요. 목동에서. 네네네네. 괜찮은 학군에. 네. 그래서 소단지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이거는 사야 된다. 남편이 계속 싫다는 거예요. 아, 싫다고. 대안이 뭐냐? 그러다가 네. 겨우겨우 설득해서 네. 일주일 정도 설득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1억 넘는. 아.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안 내놓죠. 또 안 팔고. 그리고 아예 걷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올려서 파는 것도 아니고 걷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놓치게 된 거죠. 다시 돌아가면 저는 진짜 저처럼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그냥 기존에 살던 집을 안 팔고 네. 그거를 좀 전세로 주고 저희는 월세를 살면서 만약에 주식을 뭐 하고 싶었으면 주식을 병행했어도 됐지 않을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항상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원래 팔고 나서 사냐, 뭐 사고 나서 파냐, 뭐 이게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네. 그때가 또 워낙 또 미친 듯이 올라가던 시절이어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나 저 버스 타야지 하러 가는데 나 내린 상태에서 2대가 다 가버리니까 갑자기 나 혼자 그냥 정지 상태. 맞아요, 네. 맞아요. 만나는 소장님도 중요한 게 네. 제가 원래는 지인이 먼저 사고 본인 집을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네.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음.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2분이나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냥 먼저 팔리게 되고 동시에 이제 네. 뭐 알아보긴 했지만 그 전부터 그랬던 게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청약이 당첨되시고 나서 네. 하나를 또 샀어요? 네. 2주택자가 된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럼 지금 요즘 분위기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 개 더 플러스 알파를 늘리셨네요. 이건 네. 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지. 제가 이제 1주택이 됐으니까 네.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는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겠고 네. 근데 저는 그 수도권에 살 때 제가 네. 거주할 목적으로 산 건 아니었거든요. 네. 보유만 일단 생각해서 사가지고 그러면은 하나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첫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으면 두 번째 네. 주택은 비규제 지역이면 또 세제 혜택을 그냥 네. 비과세는 아닌데 일반 과세로 팔 수 있는 게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네. 이것도 사실 뭐 집값이 오를 때 다 오르고 내릴 때 다 내리는 것 같지만 또 뭐 그래프나 뭐 이런 네. 거 다 찾아보면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지방은 또 약간씩 다르게 네. 네. 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는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길래 이것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샀는데 네. 이게 사실 저는 일찌감치 무주택일 때부터 네. 2주택을 취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약되기 전에 올해 1월부터 사실 이 비규제 지역을 계속 봤었어요. 네네.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청약이 되면서 받았던 단지가 있으니까 바로 제가 이제 실행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비규제 지역이니까 어쨌든 뭐 지방일 테고 그 네, 지방에서 뭐 좋은 아파트를 산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저렴한 뭐 아니요. 상대적으로. 그냥 이거는 저의 원칙인데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안에선 제일 좋은 걸 산다. 그 제일 좋은 안에서는. 걸 산다. 지방을 우리가 네. 직접 뭐 현지인처럼 살면서 그걸 다 느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임장으로도 약간 한계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내가 1,000만 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0갭으로만 살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5,000만 원이 있다. 뭐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저는 항상 탑2 정도? 대장 아파트. 뭐 하락기가 와도 네. 이 집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골라요. 근데 네.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투자한 아파트도 현재에서는 이 지역 안에서 제일 좋은 대장주 아파트 대단지여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통보다도 네. 왜냐면 거긴 지하철역 자체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학군이나 오히려 뭐 뷰나 뭐 이런 거 조금 더 위주로 봐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그냥 좋은 동네에서 나쁜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살 거냐,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래도 지금 하신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떤 뭐 나중에 팔거나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다주택자 투기꾼이 돼버리셨네. 무주택으로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근데 아니, 이것도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미리 하고 있었으니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남편분. 네. 네, 그 반응이 어떨까? 왜냐면 한 채 사는 것도 싫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청약 받더니 하나 더 사러 지금 생뚱맞게 우리랑 상관없는 동네 가서 하나 사고 온 거잖아요. 이것도 동의를 구한 거예요? 아니면 사고 나서 통보하셨나요? 아, 동의를 구했죠. 모든 재테크는 결국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책임을 혼자만 알아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네. 못하면 이건 거의 뭐 이혼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남편이 제가 투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결정은 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합의를 얻어내서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남편이랑 그 계약하러 간 뭐 브이로그가 2개 있거든요. 아, 청약 계약하러 간 날도 있고 비규제 지역 아. 2주택 하는 날도 있는데 남편 얼굴 보시면 나와요. 남편 표정 안 되게, 좋게. 예, 되게 어둡고 아, 되게 다크서클 있는 찍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니까 하락론자이긴 한데 저는 네.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오히려 학력이 높거나 네. 본인만의 어떤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재테크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아. 느낌? 이거는 제 그냥 개인 피셜인데 네네네. 어떤 분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대학 교수님이랑 상담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아, 그런 맞아요. 코칭이나 이런 거 하는 네. 게 이미 그게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뭔가 어떤 채널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는 사실 바로바로 배우려는 편이고 왜냐면 내가 부족한 거를 내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또 남편이 전공 자체가 건축이에요. 아, 그래요? 건축. 건축이고 회사에서는 막 재개발 쪽도 담당도 했었고 아,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아는 것도 많고 뭔가 이제 자신만의 철학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절을 다 이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에만 쓰지 말고 네. 투자로 좀 접목을 시켜봐라 네. 하는데 어쨌든 되게 반응이 안 좋았지만 아. 첫 주택을 제가 우겨서 샀는데 네. 그게 되게 많이 이제 올라서 성과가 아. 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조금 남편이 생각을 약간 바꿨고 음. 그전에는 월세를 산다고? 음. 이걸 어딘가에 주고 월세를 사는 게 말이 돼? 한 달에 뭐 200씩 이거는 약간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세금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그냥 하나 어디 투자해놓고 월세로 계속 살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인드가 약간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어쨌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리자 했지만 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네. 대안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아니, 제가- 재개발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근데 못 갖고 와서 못 갖고 제 왔어요? 그냥 의견대로 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 이 설득의 과정이라는 게 이제 증명, 나의 그 이론에 대한 네. 증명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대안 가져와라고 했을 때 네. 대안을 못 가져온다는 네. 걸 가지고, 그러면 그냥 간다. 더 좋은 대안 가져오지 않으면 난 이거 간다. 방해하지 마.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설득을 당해줄 의향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네. 뭐 다른 거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든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거 할게. 아니면 말리지 마. 그 생각도 있었어요. 집을 샀으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네.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더 아플 것인가? 내가 그걸 잡지 못해서 이게 막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플 것인가? 저는 후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선택을 했고 또 남편한테 그 얘기도 했죠. 혹시나 손해나면 내가 물어줄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더 많이 벌어. 이걸로 그냥 눌러버리셨군요. 물어줄게 하니까 아. 그래 그 정도면 오케이. 그거 녹음했을 수도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 제 영상이 블로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테크 유튜버이시니까 네. 요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과 어쨌든 주식 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뭐 본인에게 부동산과 주식은 어떤 의미였는지 해보니까 네. 부동산은 조금 더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투자자가 돼서 어떻게 네. 하나의 주주가 돼가지고 그 기업을 같이 성장시킨다는 느낌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내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내가 투자를 하지만. 네. 근데 내 집은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인생 50년, 60년 살아갈 그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은 내 집을 갖고 싶은 것도 안정적으로 편하게 이제 뭔가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내 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주식으로도 돈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기를 잘 만나서 좀 벌었지만 무조건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좋은 거 사야 되고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주택일 때도 친구가 결혼할 때도 야 부동산은 사야지 너 집 한 채 실거주할 건 사야지라고 항상 말했을 정도로 그래서 뭔가 또 저에게 첫 수익을 투자 수익을 크게 안겨주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뜨거운 연애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그게 어떤 의미죠? 마음이 획획 바뀌어요. 아, 획획 바뀌어요? 아까는 뭐 기업을 같이 투자해서 키운다고 하더니만 이제 순식간에 마이너스 4% 나면 바로 손절.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이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내가 수익을 얻어야 돼. 그러면 되게 변동성이 크지만 저는 아이 주식도 그렇고 제가 지금 따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건 거의 장기로 보는 거거든요. 최소 5년,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기도 버틸 수 있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 시기에도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주식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언제 이건 꼭 필요해. 이거는 좀 오래 굴려도 돼라는 돈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주식도 굴리면 저는 주식이 꼭 리스크가 높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부동산이 심리적인 뭐 안정감이나 그런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재테크 초보는 그래도 부동산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주택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개인데요? 아, 두 개면 다주택자죠. 네. 그러면은 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테크하는 아내이시니까 뭔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 뭐 생각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봐라 라든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어렵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면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에 나의 어떤 선택도 그 결과치를 두 사람이 같이 감당해야 되고 심할 경우에는 아이까지 다 그거를 온전히 떠맡아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까라기보다 이제 결혼하신 신혼부부라면 두 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조율해 보시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나는 그냥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집도 그냥 한 이 정도 20평대 수준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배우자는 되게 공격적이고 나는 더 자산 뭐 50억 모을 거야. 얼마 어떻게 자산가가 될 거야라는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격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탱자탱자 별 생각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마음이 조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고 서로 조율이 필요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조금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고 뭔가 이렇게 포기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 부분이라면 최소한 가치 있는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충족을 해주면서 또 동시에 투자를 어쨌든 이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가계부를 쓴다고 했는데 가계부도 안 써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맡겨.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좋대. 혹은 내가 뭐 부익남 채널 봤는데 지금 거기 지역 괜찮대. 지금 가서 사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되게 열심히 하네. 무슨 부동산 강의도 듣더니 뭐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하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점점 마음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조율하고 내가 먼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먼저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신혼부부시면 이제 시드를 이제 모아가는 단계이시거나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시기실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 공부는 시드를 다 모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산이 올라가는 시간이 기다려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되게 후회되는 부분이 내 집 마련 한차 하고 나서 몇 개월을 되게 해이하게 보냈던 거. 아, 일단 됐잖아. 일단 1차 목표는 했잖아. 뭐 시드도 5천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면 그것까지 막 달려가다가 이제 1억 모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천 3천 있을 때부터 제가 아까 무주택일 때부터 2주택을 감안하고 2주택 집을 알아본 것처럼 이미 내가 시드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계속 그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나에게 딱 맞는 타이밍이 오지 않거든요. 네. 이제 기회가 와야지 했는데 기회가 저 멀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기회는 수시로 오니까 계속 그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확률을 높여나가자. 확률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가 투자 공부인 거고 되게 절약이나 최소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씨들을 모으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신혼부부라면 서로 가치관을 좀 이렇게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신혼부부가 할 게 많아요. 지금 합의도 해야 되지, 돈도 모아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하니까 놀러 다니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열심히 살자. 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부수입 얘기부터 돈 모으는 또 방법, 거기다가 또 쓸 때 쓰면서 또 짠테크는 또 짠테크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재테크하는 아내 구체이 운영을 하시면서 8개 잡. 팔잡러 문어 같은 팔잡러를 하고 계시는 우아한 재테크 노하우 알려주신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의 작가이시기도 한 구체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고요.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작가님께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